엉망이다. 거시경제, 물가나 국제수지나 환율이나 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고용정책이 실종됐다. 네 번째는 재정 운용이 난맥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좌파 정권이냐,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불확실성.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집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부동산 구입하려는 그 사람들이 과거의 예를 보면 좌파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임기 초 1년 동안 11.68%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는 1년 동안 1.78%밖에 안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1.4%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년 동안 9.4% 올랐어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은 8.6% 떨어졌어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은 14.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집권하자마자 사람들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너도 나도 빨리 사자. 오르기 전에 사자. 해서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오르니까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25개구, 경기도 15개 지역에 부동산 토지 허가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어디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주춤했어요. 처음에 바짝 오르다가 어느 정도는 주춤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금융 규제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Debt Service Ratio, DS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 소득 중에서, 내 연봉 중에서 이자와 원금을 내는 금액이 얼마냐, 그 비율이 은행의 경우에는 40%만 대출해 주겠다. 40% 이내 넘으면 너는 대출 못 해줘. 연봉이 1억이면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4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금액도 1억 원을 한도로 딱 묶었어요. 1억 원 이상이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소액 대출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1억 원 대출은 부동산 구입하려면 다 1억 넘죠. 그리고 또 어떤 규제를 도입했냐 그러면 LTV, Loan to Value, 집값에 얼마를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로 제한을 하고, 이 금액도 6억 이내로. 6억은 어떤 주택을 대출을 해주느냐, 집값이 15억 이하면 6억까지, 그 다음에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집값은 더 비싼데 대출은 더 적게 해줘요. 말이 됩니까? 25억 초과 주택은 2억, 2억까지가 어떻게 25억 초과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주택을 사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융자를 2억밖에 안 해준다. 그래서 이재명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29억짜리 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29억짜리. 이게 사는 사람이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2억밖에 융자를 못 받아요. 그게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17억 7천만 원을 건재당 설정해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이자도 또 안 받았어요. 이게 사금융이에요, 사금융. 정부가 규제하는 그 규제 정책을 우회해서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검토 중인 게 토지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 만지작 하고 있어요. 좀 올리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다른 나라보다 낮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비싸요.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세, 다른 나라는 20% 이하예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낮은 대신에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유세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요. 여기저기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그런 편법이 아닌가, 정세 목적,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토론을 얼마 전에 개최했죠. 이것도 정부 홍보용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5년 동안 63% 올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에는 올랐지만 좀 떨어졌어요. 3%.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올랐어요. 문재인 때는 72.5% 올랐어요.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6.2% 떨어졌어요. 이재명은 1년 동안 14.7%.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파 정권은 공급을 많이 합니다. 공급을 부동산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많이 하니까 떨어지는데, 이 좌파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수요 규제 하니까 그 집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면 집 팔 때 그 세금을 얹어서 팔지 그냥 팔겠습니까? 이게 좌파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거시 경제 지표가 불안합니다. 물가가 초기에 많이 올랐어요. 2022년 2월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6% 올랐어요. 연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려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올랐어요. 유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최근에 다시 올랐어요. 이 환율은 또 더 많이 오르는 거 아시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3고 현상을 보고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가 성공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용이다 그랬어요. 성공은 무슨 성공? 지금 성공한 게 있습니까? 네. 환율 올라가는 게 이게 성공 비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만은 병신 같은 친구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에서 용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됐어요. 환율이 더 오르진 않을까. 지금 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SK 하이닉스에서 미국 주식 예탁 정권을 발행해 가지고 256억이 들어왔어요. 그걸 국내로 가져오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원화가 약세, 환율이 올란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흑자예요.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금년 1, 5월 중만 하더라도 작년 연간보다 더 많아요. 1413억 달러. 엄청나게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가 제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흔하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도 올랐어요. 그 왜 그러냐? 경상수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국으로 투자를 해서 나가고 주식 투자해서 나가고 또 개인이나 기업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외국에다가 예금을 해요.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불안정한 요인도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달러를 외국에 원화로 안 바꾸고 달러로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2022년과 금년 3월을 비교해 보면 외환보유액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외자산이 외환보유액이잖아요. 그 외환보유액 아닌 대외자산, 민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외자산, 이것이 지난 한 3년 사이에 한 7천억 불 올랐어요. 7천억 불 늘어났어요. 1조 7,800억에서 2조 4,500억으로 한 7천억 올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외환보유액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1조가 넘게 되는 거예요. 외환보유액이 1조가 넘었다 그러면 엄청난 안심이죠. 중국,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외환보유액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 외환보유액으로 들어와야 할 달러가 민간 또는 기업의 해외 투자 자금으로 왔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달러가 불안정한 것은 환율이 불안정한 것은 미국이 트럼프 이재명 협상에 의해서 3,500억 달러 내놔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언젠가는 미국에 줘야 하니까 이 불안정하니까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을 뭔 돈을 줍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것도 환율 원화와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다가 또 폭락을 했어요. 많이 오르다가 폭락을 하고 어제는 또 폭등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개미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버는데 개미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동작이 빠를 수가 없어요. 개미들은. 이런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니까 환율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불안정하다. 이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하다. 이재명 정권은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경제가 잘 돼서 오른다고 착각을 하고 가짜 설정을 했어요.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가 오르는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 성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가 오르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돈 버는 것이지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소비도 많이 늘어나서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는 고용정책. 우리 이재명 정권은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고용정책은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노동정책을 하는 거예요. 노동 전문가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또 해놓으니까 노동 전문가? 노조 전문가지. 노조 전문가.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은 안 하고 노동 정책을 한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와 교섭하도록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2차 3차 하청 그게 노조 간부들이 이재용하고 노사 교섭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쟁이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노조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상태까지 교섭 대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한다는, 경영에 간섭한다는 게 노조들이 이런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적으로 원래는 노조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노조에다가 그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그 손해배상을 노동자 한 사람한테 계산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노조 위주의 고용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실제 일자리가 줄었어요. 일자리가 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대체로 1년에 한 최소한도 한 20-30만 개는 늘어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10만 개 정도 10만 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제조업하고 건설업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건데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성 노조 때문이기도 하고 제조업 경쟁력 약화, 건설 경기 부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청년 실업자.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인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 취직이 안 되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이 재정은 심각합니다. 지금 금년에 정부 부채가 저 금년 말에 1415조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GDP의 한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가 안 됐습니다. 우리 GDP의 정부 채무가. 근데 금년에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채무 중에 채무를 만약에 연 3% 이자를 준다 그러면 GDP가 100이라 그러면 우리 정부 채무가 한 50쯤 되잖아요. 50% 된다면. 그리고 50%에 대해서 3% 이자 내면 1.5% 돼요. 그러니까 GDP의 1.5%는 국가 채무의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1.5%. 1.5%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잘해야 3, 4% 금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1.5% 정부 채무 이자로 내면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월급이 한 몇 퍼센트 올랐는데 그 중에 1.5%는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뿐만 아닙니다. 원금도 갚아야 돼요. 원금이 지금 대개 국채는 한 10년 되는데 10년에 갚으려고 그러면 1년에 10% 갚아야 되죠. 20% 갚아야 되잖아요. 20%. 왜냐하면 GDP의 50%니까. 그 GDP 50%를 10분의 1로 하려고 하면 5%를 1년에 왜 정부 채무를 5% 갚아야 돼요. 이자 1.5%하고 6.5%를 갚아야 돼요. 물론 정부 채무를 매년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상환하지는 않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요. 이것이 위험하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으면 이건 망할 가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정책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좌파는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분배를 중시합니다. 재정 지출이 많은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그리고 공급보다는 수요 정책을 씁니다. 수요를 억제하든지 수요를 진작하든지. 그러니까 부동산도 수요 규제하잖아요. 부동산 공급을 늘릴 그런 정책은 안 하고 재건축도 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자 증세를 많이 합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내라. 그리고 노동 친화적이다. 그리고 그 기반 시설을 국유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 좌파 정책을 하는데 우파 정부의 대표적인 게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아시죠?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 감세 정책,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 공급 위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공급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한다. 이게 우파 정책이에요. 그리고 좌파 정책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보편적 복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복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돈 받았죠.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리고 소수자, 성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이런 걸 많이 옹호하고 차별 금지를 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제가 이제 재민아이한테 양아치의 속성을 물어봤어요. 양아치가 뭐냐? 물어봤더니 양아치는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하다. 약강이 양아치의 특성이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계산, 이기적인 게 그리고 염치가 없어요. 몰염치. 그리고 남탓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양아치 정책하고 많이 닮았다.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 양아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